안녕하세요. 소설가 독서논술 원장 영쌤입니다. 사실 저도 칠세고시 이슈됐을 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학원 레벨 테스트 얘기 나오니까 한창 다들 난리였죠. 논술학원에도 레벨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점수로 수준을 딱딱 가릴 수 있죠? 그런데 논술은 무엇으로 레벨을 매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 레벨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논술 레벨을 3등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위권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요, 매주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는 양이 모자란 것도 특징이지만 일단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책을 쥐어줘도 똑같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스스로 책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엄마가 읽으라고 한 다음에 소감을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 혹은 유치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바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책을 잘 못 읽는 학생들이 책이 그냥 그랬거나 아니면 재미없거나 유치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잘 읽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재밌었으면 어떤 점이 어떻게 재밌었고, 또 재미없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보겠다라고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결국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국영수 공부까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독서나 논술학원을 보내시려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을 보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외나 아예 못 읽는 친구들만 그룹으로 모으셔서 재밌게 읽을 만한 책만 선별하셔서 아주 친절하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독서 레벨 테스트 중위권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 중에는 소설만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은요, 10살 이하의 학생들은 소설만 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동화를 더 많이 읽고 올라오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너무 좋아한다면 크게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스토리 안에도 논리적인 완결성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 사건이 다음 사건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탄탄하게 성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세 이하일 때는요, 이런 이야기책을 충분히 많이 읽으면서 완결적인 논리력을 갖추는 기초를 잡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소설책만 읽으려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친구들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책을 많이 읽어도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변에서 보시면 소설책 100권 넘게 읽었는데 국어는 못하는 애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소설을 읽으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아이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흥부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하고 물어보면 보통 핵심을 잘 파악하는 문해력이 탄탄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나도 베풀어야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요, 이런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 소설에 나오는 제비가 다리 다친 걸 보니까 나도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책을 읽는다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개성 있는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글이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필요하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진 다음에 개성을 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설에는 정답이 없다. 아마도 이 말을 너무 맹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의 디테일한 즐거움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글을 제대로 읽고 남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글 자체를 어려워하진 않으니까 중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가장 잘 읽는 문해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학생들은 어떤 책을 던져줘도 거부감이 없죠. 책 읽으면 핵심 파악 뚝딱 해냅니다. 그리고 이 최상위권 문해력을 갖춘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책을 여유 있게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까지 하는 거죠. 책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서 곧잘 내 개인적인 문제를 성찰하거나 해결하는 데 활용도 할 줄 압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과 원리를 자신의 주변에서 제대로 찾아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최상위권만에서는 책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의 수업 이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책의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를 확장시켜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끝없이 이 세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확장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훗날 대입 논술 시험에서도 고득점 받는 답안, 교수님들께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안을 술술 써내는 그런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100%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술 독서 교육 20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문해력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우리 아이 인생 전반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독서는 단기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 국영수 과목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미루신다면 훗날 국영수 공부도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논술학원에서 레벨 나누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되셨나요?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용쌤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책 읽는 그날까지 열심히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